여기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속도, 속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속도, 속력은 지금보다 정적분 파트에서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거든요. 근데 평균 속도는 내가 예전에 뭐 선생님이 평균 변화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집에서 외할머니 집까지 가는데 총 걸린 시간 대비 평균 속도가 시속 100km 하더라도 모든 이동 거리 따라서 항상 100km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속도값이 필요하고 그 속도를 우리가 보통 순간 속도라고 했었고, 이 개념을 이제 이어서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 그다음에 그 점을 잇는 그 순간의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두 점이 마치 한 점대로 붙었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기울기가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와 거의 같아지는 케이스, 이때 우리를 이거를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 혹은 기울기는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제 보면 속도와 속력이 있는데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 시간에 저도 공부 안 한 친구죠. 속도와 속력은 다른 겁니다. 속력은 움직인 거리를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자체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시간에 대한 변화로 나누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내가 여기 기준에 여기 있는데 오른쪽 3칸 간 다음에 왼쪽으로 4칸을 갔어요. 그럼 움직인 거리는 7칸이죠. 좌우 관계없이 총 7칸의 걸음을 움직인 거지만 실제로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의미 없어요. 따라서 움직인 거리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구하는 속력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량에도 보면 거기 이렇게 계측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속도계가 아니고 속력계가 맞아요. 앞으로 전진을 해도 속력은 양으로 표현되고 뒤로 후진을 해도 속력은 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는 속도계가 아니고 속력인 거고,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위치는 양이 존재하고 음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상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양이고 왼쪽 이동하게 되면 음의 방향 이동하게 되고, 실제 이 위치값과 이 위치값은 이건 양수삼이지만 얘는 음수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위치가 음이 존재한다는 뜻은 속도도 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양음이 모두 존재한다는 뜻이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두셔야 되고, 이거는 필요해요. 속도의 절대값을 보통 우리는 속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정적분 가면 그때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속도라는 거는 양의 개념도 있고 음의 개념도 있고, 일반적인 속도는 순간 속도를 말해요. 어느 지점까지 어느 지점까지 평균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지점에서 속도,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속도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속도라 말한다는 거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값입니다. 지금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값들이 이제 지금 3가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게 있고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 관계가 다 미분의 관계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쓰기를 뭐라 쓰냐면, 위치는 보통 문자로 x라고 표현하고 속도는 v라고 표현하고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위치, 속도, 가속도는 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시간에 대한 영향을 받죠.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면 위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도나 가속도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이것들이 t에 대한 관계식, 이 t는 보통 시각에 대한 표현이죠. 이 t가 뭐 초일 수도 있고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관계식으로 위치가 표현되고, 그 시각에 대한 관계식으로 속도도 표현되고, 시각에 대한 관계식으로 가속도도 표현되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이기 때문에 표기법상 이래요. X'T는 VT가 되고 다시 V'T는 AT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는 이쪽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우리가 변화율을 배우잖아요. 순간 변화율 할 때 그 변화율, 평균 변화율 할 때 그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길이도 변화를 하고 넓이도 변화를 하고 부피도 변화를 하잖아요. 그 변화율을 구할 때는 개념은 단순합니다. 만약 길이가 L인데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길이를 미분하면 됩니다.
길이식을 미분하면 이게 길이의 변화율인데 이 L'이라는 이 프라임은 문과식 표현이고 이과식 표현은 보통 이런 거 많이 쓴다고 그랬죠. 길이 L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뜻으로 ddt라고 쓰죠. 읽을 때는 dt분의 dl 분수가 아니고 dl분의 dldt라고 읽어야 돼요. dt분의 dl은 분수식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수의 표현이 아니고 원래 의미상 L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기호이기 때문에 dldt라고 읽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물론 가끔 선생님들이 그냥 편의상 dt분의 dl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알아듣기 편하라고 하는 거니까 적당히 그냥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길이 변화율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를 미분하면 넓이 변화율이 나오는데 표기법상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부피를 미분하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피를 미분하면 부피 변화율이 나온다. 혹시 문제를 풀다가 다 어떤 것들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길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식이 있어야 길이를 미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이식을 시각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 놓고 걔를 미분하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율을 구하려면 그 앞에 것들이 필요하다. 길이, 넓이, 부피를 구해놓고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가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값이 다음과 같고 1번 점 P의 가속도가 6일 때 점 P의 위치값을 구하시오. 가속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저 위치를 2번 미분하셔야 돼요.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데 쟤를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 한 번 더 위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죠.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18이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가속도 값이 16이다, 가속도가 6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기면 t 값은 4가 나오죠. 그러니까 4초는 아니에요. 지금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각이 4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이 4일 때 위치값 결론은 x4를 구하라는 얘기죠. x가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저기다 4 집어넣은 값이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18 곱하기 4. 이거는 네가 계산해서 답 쓰시면 되고 2번 점 P가 출발한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순간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뭐 어떤 의미를 말하죠?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원점을 지난다는 뭐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치가 어디라는 얘기죠? 0이라는 뜻이에요. 원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면 위치가 양, 왼쪽 가면 위치는 하지만 원점이라는 얘기는 위치가 0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걸 t로 묶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죠. t 완전 제곱식 t 마이너스 완전 제곱 아니군요.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6 따라서 t 값은 0 또는 3 또는 6이에요. 0은 최초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문제 조건이 안 맞고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뜻은 얘가 있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t가 3일 때 속도 v3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분해야 되겠죠. x 프라임 t 저가 미분한식 그 미분한식 3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2번 자, 이게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와요. 1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일 때 점 P가 출발한 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좀 필기를 합시다. 앞에서 필기 안 했던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속도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V가 0이 된다 뜻이죠. 속도가 0이 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양의 개념으로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왼쪽으로 움직여야지 하는 순간 있죠. 그 순간. 그 순간에는 위치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기 때문에 미분해봐도 속도가 양도 아니고 위치가 양이 된다는 뜻은 미분했을 때 속도는 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할까요? 속도가 양이 돼. 무슨 말이에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지? 이런 느낌 봐봐. 원함수 f가 있어. 이게 속도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보면 원함수 f가 위치야. 그럼 f'은 속도가 되지? 근데 f'이 양이면 f는 증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속도가 양이라는 얘기는 내 위치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오른쪽 가다가 어느 순간 나 왼쪽으로 가야지 하는 그 순간에서는 속도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치가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은 속도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그 순간에서는 속도가 0이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삐 올라가. 그러다 딱 멈춰. 이 개념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거든. 그때도 속도가 0인 거예요. 세 번째, 물체가 정지했을 때 얘도 물체가 정지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물체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위치 변화가 없다는 뜻은 속도도 0이겠죠, 당연히. 근데 얘랑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위치가 0인 게 있죠. 그건 언젠가요? 위치가 0일 때. 물체가 정지하면 아니야. 물체가 정지했다는 얘기는 이동을 했다는 얘기잖아.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했다고 해서 위치가 0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멈췄다는 것뿐이지 위치가 0은 아니야. 위치는 그냥 말 그대로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움직였고 움직인 상태에서 멈췄다는 얘기는 움직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일반적으로 0이라 말하진 않아요. 그 위치가 0일 때는 뭐죠? 지금처럼 아까 잠깐 일어났죠? 원점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는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 글씨 대충 알아보죠? 네. 그러니까 물체가 원점에 있거나 아니면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 그 닿는 순간에서는 위치는 0이에요. 선생님, 근데 물체가 지면에 닿을 때는 속도가 0 아닌가요? 아니죠. 만약 속도가 0이었다면 물체는 멈춰야 되지. 근데 모든 물체는 탄성이랑을 가졌잖아. 딱딱하냐 부드럽냐 차이점이 탄성을 가지지. 이 물체도 떨어뜨리잖아? 그럼 튀잖아. 튄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치 변화가 발생한다는 뜻이야. 속도가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땅에 닿았을 때는 속도가 0이 아니야. 속도가 0이면 땅에 닿는 순간 물체가 딱 멈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물체 아까 말했 약간이지만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잖아. 튄다는 뜻은 속도가 0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닿는 순간에 그 위치값만 0에 도달한다라는 뜻이니까 얘네들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V가 0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죠.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거 0 되는 값 찾으라는 얘기죠. 속도 0 되는 값. 3 인수분해 해보면 얼마예요? t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시각에 의무는 없잖아요. 3 후에 시각이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그러면 가속도라는 얘기는 다시 얘를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가 나오죠. 이거 미분한 식에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죠? 3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가속도인 거니까. 시각이 3일 때 가속도 미분한 다음에 3 대입해라 라는 뜻이고. 2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얘네 둘이었어요. 근데 PQ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 무슨 말이야? PQ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 무슨 말이죠? 위치가 반대 아닌가요? 위치 값이 반대니까 이 위치랑 이 위치를 곱하면 음이 되지 않을까요? 왜 둘이 반대 보니까? 아니야. 착각하는 건데 내가 원래 여기 서 있었어. 근데 나는 오른쪽 두 칸을 가서 여기 멈춰 있어. 근데 친구는 오른쪽 두 칸에서 세 칸 갔다가 네 칸 갔다가 다시 왼쪽 한 칸으로 돌아와. 근데 이 왼쪽 한 칸 돌아올 때 내 위치도 양이지만 친구의 위치도 양이거든. 그렇지? 내가 두 칸 가. 두 칸 갈 때 친구는 네 칸 갔다가
왼쪽으로 한 칸 와. 나는 오른쪽 두 칸 갈 때 친구는 오른쪽 세 칸, 왼쪽 한 칸 오는 거야. 그럼 반대 방향 가잖아. 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친구는 실제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 방향 움직인다고 해서 둘의 위치 값이 부호가 다른 건가? 그건 아니라 둘 다 양이잖아요. 뭐라 생각해야 되지? 아까 말한 대로 속도가 양이면 위치는 증가해요. 속도가 음이면 위치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림상 오른쪽 이동하면 속도는 양, 왼쪽 이동한다 뜻은 속도가 음이 된다 뜻이거든요. 이게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예요. PQ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은 P의 속도, P의 속도랑 Q의 속도가 반대 부호야. 근데 누가 양인지 누가 음인지 이제 모르고 있죠. 어느 쪽으로 누가 움직이는 방향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반대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가 양이면 얘가 얘가 음이면 얘가 양. 이걸 통칭했을 때는 둘을 곱해서 음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한식 2t-2 곱하기 얘를 미분한식 4t-12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다. 2 빼내면 t-1, 4 빼내면 t-3 양변을 2와 3인 6으로 나눠도 어차피 이렇게 되고 2차부터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t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초속 40m라는 뜻이죠. 수직으로 물체를 쏘아 올려요. t초 후에 높이를 x라고 하고 이게 높이 관계식이에요. 2초 후에 속도 가속. 이건 어렵지 않죠? 네, v2 구하고 a2 구하라는 뜻이니까 각각 미분한식에다 2 대입하는 뜻이니 해보시면 되고 물체 최고 높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저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오는데 40-10t. 그럼 얘가 0이 될 때 시각을 찾는데 그 시각은 4. 그럼 4일 때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는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죠. 그럼 결론은 x4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4일 때 최고 높이 도달했을 테니까. 그때다 4 대입해서 정답 마무리하시면 되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뭐라고요? 위치가 0이 된다. 속도가 0이 아니고 위치가 0이에요. 그 위치 0, 40t, 그러니까 이걸 5t로 묶으면 얘가 8-t, 0. 따라서 t 값은 8이겠죠? 지면에 떨어진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와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t는 8. 그때 속도 v8을 구하시오. 미분한 다음에 8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위치 그림인지 속도 그림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보통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위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위치 그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야 되냐면 위치가 음이 되죠? 그러다가 양이 되고 다시 위치가 원점을 찍었다가 다시 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처음에 느낌상 처음에는 A에서 그러니까 여기 0에서부터 C까지라는 시간 안에는 0에서부터 C까지라는 시간 안에는 내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에서 E까지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다시 E에서부터는 잠깐 멈췄다가 그러니까 오른쪽 이동하는데 잠깐 원점에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는 요만큼 뭐가 하죠? 위치값이 계속 줄어들죠. 계속 왼쪽으로 가요. 계속 왼쪽. 0에서부터 A까지는 시각이 A일 때까지는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B죠. 죄송해요. B까지는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시각이 B가 딱 되는 순간에 다시 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C라는 시간이 되면 내 위치는 원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갔다가 오른쪽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은 여기를 말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를 말해요. 다시 C에서 D까지는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D에서 E까지는 또 왼쪽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E일 때는 다시 원점으로 와요. 위치가. 원점으로.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갔다 시각 B가 되면 오른쪽 갔다 시각이 C가 되면 원점에 도달했다가 계속 오른쪽 갔다가 시각이 D가 되면 다시 왼쪽으로 틀기 시작해요. 그러다 시각이 E가 되면 원점에 왔다가 다시 시각이 E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느낌인데 기억 T 이퀄 A에서 여기죠. 여기서에서와 T 이퀄 C에서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맞지 않나요? 아까 말했잖아. 얘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에요. 운동 방향의 반대가 맞아요. 니은 B에서 여기죠. 속도는 0이다. 속도가 뭐죠? 위치를 미분한 값이잖아. 그럼 이 점에서 위치 미분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B라는 점에서 접선을 기울기를 그러면 위치를 미분한 식이 나오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요. 근데 속도 0 맞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트는 위치가 B니까 이때는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D에서 여기에요. 여기 D에서 운동 방향 바꾼다. 맞죠? 이거 계속 지금 위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감소하는 상태지. 그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위치 D에서는 당연히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니면 그래프가 위치식인데 이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 속도가 0이 된다는 뜻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리을 0에서부터 F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은 한 번 지나간다. 원점 한 번 지나요? 여기 한 번 원점 지나죠. 원점이라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위치를 말하니까 여기 한 번 지나네요. 두 번 지나죠. 이건 틀렸다. 그림과 같이 1.6m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4.8m 가로등 밑에서 바로 출발해요. 원래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을 때니까 실제 이게 그림자 위치는 0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림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요만큼 그림자. 또 여기 있으면 요만큼의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1번에 보면 이 친구는 몇 초 0.8만큼 움직이고 있고, 근데 1번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끊어야 돼요. 그림자 끝에 위치를 잡고 그 위치를 미분하면 그 위치에 대한 속도가 나타나죠. 그림자 끝이라는 위치를 잡아주고 그 위치를 미분하면 그림자 끝에서의 속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림자 끝은 처음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림자 끝이. 조금만 옆으로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림자 끝이 이렇게 이동해요. 좀 더 여기 이제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 끝은 사람은 여기 서 있지만 그림자 끝은 여기 있는 거잖아. 결론은 원점에서 점점 그림자 끝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결론은 그림자 끝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요 위치를 잡아줘야 돼. 요 위치를. 그래서 여기서는 적당히 닮음이라는 성질이 필요하죠.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닮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4.8, 여기는 1.6.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위치죠.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이게 필요해요. 이 점의 위치, 그림자 끝, 요 점의 위치. 그럼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게 그림자 끝이 놓이는 위치가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써먹어야 돼요. 초당 0.8만큼 움직여요. 근데 몇 초가 흘렀는지 모르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t초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게 t초야. 그럼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0.8 곱하기 t, 0.8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남는 거는 x-0.8t가 남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관계인데 아까 말한 이게 닮음이 성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닮음이냐면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과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 되죠. 이렇게는 닮음이 성립해요. 그럼 비례잖아. 조그만 삼각형의 아랫변과 큰 삼각형의 아랫변의 비례는 조그만 삼각형의 왼쪽 변과 이 아랫변이랄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래가 아닌데 여기 조그만 삼각형의 높이의 값과 큰 삼각형의 높이와 조그만 삼각형의 아래 밑변과 큰 삼각형의 밑변은 서로 비례가 성립하고 1.6과 4.8은 1대 3의 비율을 가져요.
그러면 x-0.8t 대 x가 되죠. 그래서 비례식을 풉니다. 이렇게 풀면 3x-2.4t는 x. 일로 넘겨볼까요? 그럼 2x는 2.4t. 따라서 x는 1.2t. 이렇게 되네요. x가 뭐였죠? 그림자 끝의 위치예요. 이 그림자 끝의 위치는 초당 1.2를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위치가 그 위치식이 1.2t였으므로 따라서 속도, 그림자 끝의 속도는 1.2가 정답이 됩니다. 2번,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아까 뭐라고 했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길이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이를 미분하게 되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그림자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까랑 달라.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x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가로등 밑에서부터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천천히 그림자 끝만 보는 거야. 그림자 시작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림자 끝만 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 끝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림자 위치를 파악하려면 수직선상에 이 길이를 계산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엔 그림자 길이만 따지면 돼요. 그림자 끝에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 그림자 길이면 요 길이를 따지라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림자잖아요. 이게 그림자고 이 길이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x-0.8t가 그림자의 길이에요. 그림자의 길이는 x-0.8t예요. 근데 아까 x가 뭐였죠? 여기 1.2t였잖아요. 1.2t 마이너스 0.8t 따라서 0.4t. 자, 그림자 길이를 구했고 걔를 미분하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그랬으니까 0.4. 그러니까 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여기 있잖아요. 초당 8m, 1초당 0.8을 갈 수 있는 속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다 미터 퍼 세크가 당연히 단위일 겁니다. 초당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미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번 답은 1.2 미터 퍼 세크고 2번은 0.4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자, 얘도 그림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부피, 이 물, 채워져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인가요? 물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 부피를 미분하게 되면 네, 부피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물이 채워져 있는 부피 값을 아무래도 시각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지. 보니까 얘가 초당, 1초당 1cm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럼 t초 후에는 t초의 이 높이는 t미터겠죠. tcm겠죠. 1초당 1cm니까 2초면 2cm, 3초면 3cm, t초면 tcm. 자, 근데 물의 부피, 이 물의 부피가 원뿔의 모양인데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수면의 반지름을 r로 잡읍시다. 그럼 얘도 다시 닮음이에요. 밑변과 높이가 1대3. 그럼 얘도 1대3의 비율을 갖겠죠. r 대 t는 밑변 높이, 반지름 높이 1대3. 따라서 t는 3r이 되고 혹은 r은 3분의 1t가 되는데 아마 표현상 우리는 이게 필요하겠죠. 시각 t에 대한 관계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은 건 이제 부피식이에요. 원뿔의 부피식 구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일단 3분의 1을 곱하자. 빠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기둥의 부피 구하듯이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t. 근데 여기 있죠? r 자리에 대해서는 3분의 1t를 집어넣어야 t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니까 여기 r 자리에 3분의 1 파이 곱하기 저거 제곱하면 9분의 1 t 제곱 곱하기 t. 이렇게. 그럼 vt는 27분의 1 파이 곱하기 t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부피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식, 이거 v는 대문자다. 소문자가 아니고 속도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문자예요. 부피를 미분하게 되면 27분의 1 파이는 상수니까 놔두고 얘를 미분한 건 3t 제곱. 따라서 약분하면 9분의 1 파이 곱하기 t 제곱이죠. 자, 남은 건 높이가 6이 될 때라는 뜻인 이 높이는 지금 t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높이가 6이라는 얘기는 t가 6일 때 그때 부피 변화를 보는 거니까 여기다 t에다 6 대입하면 되겠죠.
9분의 1파이 곱하기 66, 36 약분하면 4파이가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높이 6을 먼저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숫자로 다 표현되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율 미분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문제 구조에 안 맞아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는 나중에 내가 집어넣어야 될 어떤 t에 대한 관계식의 힌트가 되는 거고 t에다 뭐 집어넣을까? 라는 이제 힌트가 되는 거고 이거 물의 부피, 여기 원뿔의 부피 그 부피를 일단 관계식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걔를 나중에 미분해 놓고 그 다음은 t 값에 여기 필요한 6을 대입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났어요. 적분입니다. 미분과 적분은 매우 밀접한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미분을 역연산 계산, 미분을 역산한 게 적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이 관계식, fx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죠? 표기법은 이렇게 쓰죠. f'x라고 쓰고 얘를 fx의 무슨 함수라고 부르나요? 도함수라고 부르죠. 얘를 fx의 도함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이번에 이걸 배울 겁니다. 그럼 만약 이 fx를 미분하지 않고 반대로 어떤 함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x가 나왔다고 칩시다. 얘를 미분했을 때 fx가 나왔다면 이 함수는 이거를 미분하기 전 함수겠죠. 얘를 뭐라 부르냐면 부정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미분하면 도함수, 반대로 미분의 역연산을 적분이라는데 적분한 함수를 부정적분 함수라고 부르고 이 가로친 이유는 때에 따라서는 이 함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말해요. 둘 다 함수예요. fx를 미분한 함수, 도함수, fx를 적분한 함수, 부정적분. 얘는 이제 표기법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라지를 써요. 스몰 f의 적분함수니까 라지 fx라고 씁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fx를 미분하면 이런 기호를 썼죠. 이렇게 x로 표현되는 관계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썼던 거, 줄였으면 이렇게 썼던 거잖아요. 그럼 적분 기호도 만들어야 돼. 누가 대상이냐면 fx가 대상이죠. 그 fx를 적분한다는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건 뭐냐면 읽을 때 이게 한글이다 보니까 영어를 한글로 읽다 보니까 책에는 인테그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음이 인테그럴 하면 좀 그래서 그냥 인테그랄 하는데 상관없죠. 어차피 콩글리시니까 인테그랄 dx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fx를 적분한다는 표현입니다. fx를 적분한다. 이게 ddx와 혹은 프라임이란 기호 대신에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 dx를 가운데 이게 fx에다 붙여놔요. 그럼 이게 fx를 적분했다라는 뜻이고 이 f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라고 쓰는데 뒤에 갑자기 책에 보면 c라는 대문자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이 c를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하면 나타나는 나타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적분했을 때 나타나는 숫자. 왜? 이게 뭐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 x 있죠. 이 x가 적분하기 위한 대상인 문자를 구분해주는 적분 변수가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적분할 겁니까? x를 적분할 겁니까? 아니면 뭐 y를 적분할 겁니까? 라는 적분 대상의 변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적분 변수라면 그 외 모든 문자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하셔야 돼요. y가 있든 이게 a가 있든 뭐 t가 있든 관계없어요. 이게 적분 변수가 x로 표현됐으면 나머지 문자는 모두 다 상수. 그럼 만약 이게 인테그랄 dt라고 되어 있으면 t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t를 제외한 나머지 x나 y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숫자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fx를 적분을 당하는 함수라고 해서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명칭은 알아야 되니까요. 적분 상수, 적분 변수 안에서 적분 당하고 있는 함수는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져요. 자, 그렇다면 적분 상수라는 건 도대체 왜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그 함수를 미분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를 그냥 줄여서 스몰 fx라 쓰기로 했어요. 미분했더니 4가 나왔어. 그럼 원래 있었던 fx, 라지 fx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죠. 상수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적분 변수 x니까 상수 4가 나왔다는 뜻은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 상수만 남았다는 얘기는 x에 대한 1차식을 미분한 거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4였을 거라는 얘기죠. 얘를 미분해야 4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자. 4x, fx라는 게 원래 원함수였지.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주어진 fx의 부정적분.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근데 이 뒤에 5 붙었어. 얘를 미분해도 4 되잖아요? 뒤에 마이너스 루트 3 붙었어요. 얘를 미분해도 4 되지 않나요? 뒤에 플러스 0 붙었어요. 실제는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미분해도 얘가 되잖아요. 결론은 라지 fx라는 부정적분 함수, 원래 있었던 함수를 미분했을 때 4가 될 수 있는 게 꼭 4x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4x가 큰 틀이긴 한데 그 뒤에 어떤 상수가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상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통칭해서 C라고 쓰고 얘를 적분하면 나타나는 함수라는 뜻으로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한 번만 더 연습. 한 번만 더.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2x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함수는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아닐까? 1차죠. 미분한 게 1차야. 그 원래 함수는 몇 차예요? 2차겠지? 근데 문제는 그 2차 앞에 원래 개수가 뭐가 붙었는지 모르겠지. A라고 합시다. 근데 얘는 이게 2가 붙었네요. 미분했던 2x라고 답이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보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미분하면 2a 곱하기 x의 1제곱이 2x가 된 것이므로 a는 얼마죠? 1인 거예요. 이게 1x제곱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1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원함수는 x제곱이 기본적인 베이스이긴 한데 이 뒤에 1차가 붙으면 안 돼. 이게 만약 1차가 붙었어. 이렇게 3x. 그럼 이거 미분하면 뒤에 3 붙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닐 거라는 얘기지. 근데 상수가 붙는 것쯤은 용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미분하면 어차피 2x가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 어떤 숫자가 왔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적분상수라는 C를 붙여준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뒤에 이거 있어요. 이거.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그러니까 x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이 기호는 근데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영어 S자를 위아래 이렇게 잡아당겨는 거 보시면 돼요. S를 위아래 이렇게 쫙 잡아당긴 게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 S는 원래 썸의 약자를 보통 많이 쓰죠? 합계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얘랑 우리가 배웠던 거랑 같은 의미가 뭐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합계 다룰 때 썼던 기호. 시그마. 이게 합계잖아. 어디서 어디까지 수열의 합. 그렇죠? 이건 그리스 대문자예요. 알파벳 대문자를 그리스 대문자로 바꾸던 게 시그마가 되는 거고, 근데 똑같은 S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얘도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나누어서 쪼갠 다음에 다 쌓겠다는 뜻이야. 쪼갠 다음에 다 적이 그거잖아요. 뭐 적재 촬영할 때 그 쌓는 거죠. 쌓는 거. 쪼개놓고 쌓는 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쌓여져 있는 걸 전체를 합쳐서 계산하겠다는 게 적분의 개념인데 그 S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알파벳 쓸 수는 없고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x의 n제곱을 적분하시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그렇지 않니? 어떤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 x의 n-1제곱 붙여. 그렇지?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x의 n-1 있어요. 원래 함수는 뭐죠? x의 n제곱이지. 근데 그 앞에 어떤 개수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a를 붙여주겠지? 얘를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면 a 곱하기 n 곱하기 x에 이걸 이렇게 쓰자. 얘를 책에 맞춰 써줘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됐다 칩시다.
x의 n제곱을 적분하는 거예요. x의 n제곱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했더니 얘가 나온 거지. 그 원리함수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n제곱이라는 지수를 가지면 여기 있는 지수는 n 플러스 1을 갖겠지? 얘를 적분하는 식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또 이걸 이제 미분하면 다시 이쪽으로는 적분하는 거지만 이쪽으로는 미분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계수 a 남고 지수 앞으로 떨어져서 곱해지고 지수 하나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x의 n제곱과 같아지려면 여기 앞에 1 생략돼 있으니까 얘랑 같으려면 a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 되고 이 얘기는 x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요게 답이란 얘기예요.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단 적분한 맨 끝에 항상 적분상수가 따라 붙는다. 그래서 미분할 때는 일단 지수를 먼저 밀어 떨어뜨리죠. 지수를 먼저 빼진 않아요. 먼저 지수를 앞으로 떨어뜨려서 밀어서 떨어뜨려 내리고 그 다음 지수를 위에 하나를 빼죠. 근데 적분은 반대 개념이에요. 떨어뜨리는 게 먼저, 지수가 먼저가 아니고 숫자를 떨어뜨리는 게 먼저인데 적분은 반대 개념이니까 지수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지수에 적분하면 하나 지수가 차수가 커지기 때문에 적분하게 되면 지수에 1을 더하게 되고 그 값을 앞으로 떨어뜨려 내리는데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 앞에서 곱해지는 값이 그 숫자 자체가 곱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나눠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오면 역수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법 여기다가 1 더한 값을 지수로 쓰고 그보다 하나 큰 숫자, 그러니까 원래 지수보다 하나 큰 숫자에 역수를 떨어뜨려 내려서 앞에 곱하면 간단한 적분법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의 4제곱을 적분하시오. 그럼 아까처럼 막 이렇게 뭐가 미분해서 5제곱 되고 앞에 계수 붙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 계산법. x의 5제곱일 텐데 지수 1 됐으니까요. 이 수의 역수를 앞으로 떨어뜨려 내서 곱해서 내리고 상수를 붙여주시면 적분이 됩니다. 만약 인테그랄 4x의 세제곱 적분하시오 그러면 이거 좀 이따 배우는데 4는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x 세제곱 dx. 그럼 얘만 적분하면 되니까 x의 4제곱 그 수의 1을 지수의 1 더한 값을 끄집어내서 역수를 곱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x의 4제곱 얘를 적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죠. 얘를 적분하게 되면 x의 4제곱이 되고 그 뒤에 적분상수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렸고